감동과 합격을 함께하는 해커스입니다. 저는 해커스에서 민법 강의하는 강사 양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민 교수님의 조교 김다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해커스가 준비한 생기초 민법 강좌의 첫 장, 첫 페이지를 힘차게 열어드립니다. 본격적인 민법 공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희가 준비한 간단한 글 먼저 소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하늘은 구름이 지나가야 보이고요. 바람은 나무가 흔들려야 보이지요. 사람은 눈을 감아야 더 잘 보이지요. 민법은 혹시 어떻게 해야지 더 잘 보일까요? 민법은 공부를 많이 파야 더 잘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제가 준비한 글입니다. 붙잡아 놓으려고 해야 내 곁에 머무르는 것은 진정한 내 것이 아니고 잡아두려 하지 않아도 내 곁에 머무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내 것이다. 사람도 그렇고요. 사랑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잡아놓으려고 하는 사랑,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잡아놓으려고 하지 않아도 내 곁에 머무르는 사랑,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요. 사람 또한 그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굳이 억지로 잡아놓지 않아도 내 곁에 계속 머무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사람이고 진짜 사랑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공부도 그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억지로 막 맞아. 머릿속에 넣으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흘러 녹아서 머릿속에 내 곁에 오래 머무르는 것, 그런 공부가 진짜 공부 아닐까 싶어요. 그죠? 맞아요. 그 방향에서 제가 이 글을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양민 교수님 자랑을 좀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 보이시다시피 양민 교수님이 독보적인 결과물을 나타냈다고 하는데, 저는 21회 때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해서 민법을 굉장히 잘했었어요. 민법을 굉장히 잘했었는데도 75점에서 80점 정도? 진짜 잘했는데. 하지만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신 수험생 이윤희 분은 민법을 100점을 맞으셨다고 하시면서 인증으로 저희한테 성적표까지 보내주셨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민법이 진짜 100점이에요. 이거는 진짜 사람이 아니고 사실 미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양민쌤이랑 합격생이랑 이렇게 같이 찍은 게 있는데, 지금 여기 표에는 없지만 작년에 또 신관식 쌤 수업을 듣고 학개론을 100점 맞으신 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 해커스만 따라오시면 합격은 정말 쉬운 일 아닐까요, 교수님? 그렇죠. 해커스가 중개사의 맛집인 이유, 분명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진짜 대단해요. 자, 이어서 민법 과목 소개를 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근데 제가 공인중개사 공부를 처음 진짜 할 때는 용어가 진짜 너무 낯설어가지고 너무 어려웠었어요. 근데 그런 용어들을 좀 쉽고 재밌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 한번 부탁드릴게요. 누구한테나 다 어렵다고 합니다. 그죠? 처음 접하실 때 맞아요. 제일 벽을 느끼는 과목 중에 하나가 민법입니다. 그죠? 맞아요. 이 민법을 간략하게 정의를 하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권리 다툼 내지는 분쟁을 법조문 내지는 법원의 판결문을 통해서 그 분쟁을 해결하는 과목,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근한 예로요, 개인하고 개인끼리 우리 임대료 가지고 분쟁하는 거 보시잖아요. 그죠? 맞아요. 또 권리금 가지고 주인하고 세입자하고 이렇게 분쟁하는 것도 보시게 되고, 그죠? 그리고 소유권 가지고 분쟁하는 것도 보시고요. 바로 민법은 여기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민법의 접촉면이 여타 과목보다 우리 생활 속에서 가장 빈번하게 접촉되는 면적입니다. 왜냐하면 늘 접하고 늘 우리가 함께하는 영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법이 쉽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모든 과정 속에, 우리 생활의 모든 과정의 영역 속에 민법이 있는데요. 비근한 예로 살면서 우리 계약서 써보시고 분쟁하고 이런 거 접하시나요? 저 불과 몇 개월 전에 전세계약서 썼습니다, 교수님. 계약서 쓰시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것도 민법의 영역의 일환입니다. 그죠? 예. 근데 소송까지 가보신 적은? 저가 또 과거에 한 번 있긴 있는데요. 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죠? 소송은 대부분 우리가 거리를 좀 두는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민법이 그 소송의 일부로서 진행되는 과정인데 우리가 비근하게 가까이에서 접하는 영역은 아니죠. 그래서 맞아요. 그 민법이 계약서의 일부이면서 그리고 그 해결의 근원이 되는 영역이라고 저는 소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계약 기간을 얼마로 할지, 그 다음에 중도금을 잔금을 언제 치를 건지, 그 다음에 특약사항을 어떻게 넣어가지고 그 분쟁을 어떻게 규율을 할지에 대해서 모든 사항이 그 안에 집약되어 있는 게 그것이 바로 계약서죠. 그죠?
맞아요. 그죠? 그래 중개 계약적으로 하면 그 안에 민법이 9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든 법학의 근원이 되는 뿌리이자 중심 과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목은 한 과목입니다. 그죠? 과목은 한 과목, 민법 과목 한 과목인데 그 이상의 과목이라서 1+3라고 저는 소개를 합니다. 왜냐면 민법이 정리가 되시면 중개사법도 되죠. 그죠? 공시법 확실하게 돼요. 네, 그죠? 맞아요. 그리고 공법, 세법도 다 연결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민법은 하나 아닌 그 이상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저는 비유하기를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앵커 테넌트 효과로서 비유를 합니다. 우리 상권에 보면 중심 상권이 하나 이렇게 딱 들어오면 좋은 상권이 하나 딱 상가가 들어오면 주변 상가가 확 부흥을 하죠. 그죠? 네, 맞아요. 예, 주변 가령 뭐 스타벅스가 들어온다 이러면 이디야 들어오고 그죠? 다 그러면 들어오죠. 별로 안 좋았던 상권이 확 좋아지면서 부흥을 해요. 그죠? 그 효과를 앵커 테넌트 효과라고 그러는데 바로 민법이 중개사 공부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민법이 잘 자리 잡으면 나머지 과목에도 다 엄청난 폭포수 효과를 누리게 된다고요. 그죠? 맞아요. 그게 바로 앵커 테넌트 효과죠. 바로 민법은 그와 비슷한 위치를 차지하는 과목이다. 저는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인정. 교수님, 이거 제가 진짜 처음에 이렇게 접하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민법은 진짜 용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민법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궁금증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 민법을 처음 듣는 분들에게 민법이 어려운 이유 같은 거 혹시 조금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죠. 첫 번째가 법이기 때문이죠. 법 조문을 본다는 거죠. 그죠? 법 조문, 우리가 평소에 접하지 않은 영역. 두 번째는 법원의 판결문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 텍스트가 좀 난해합니다. 그죠? 맞아요. 예. 그리고 방대한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민법은 연역적으로, 학문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되고 집약된 학문입니다. 논리적이기 때문에 어렵죠. 이 세 가지 때문에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거에 의해서 쉬워지고 어려워지고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강사력 아닐까요? 인정. 이제 저만의 독특한 강의 스타일이 있다면 그 일부를 잠깐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제가 판결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교수님. 이름이 분묘기지권이에요. 거기서부터 어려운데,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기지 부분에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에 유사한 물건을 말한다. 처음 보는 생소한 단어가 막 우후죽순으로 쏟아져 나오는데요, 교수님. 그죠? 5줄이나 되죠, 그죠? 예. 이게 쉽지 않은 법원 판결문 내용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습득하는 과정을 밟거든요. 근데 이걸 처음부터 그대로 외우시려고 그런다, 그대로 습득하려고 그런다, 너무 어려우실 거예요, 그죠? 맞아요. 근데 처음부터 근데 수험생이 이렇게 그냥 따라가서 이걸 외우려고 그래요. 적지 않은 수험생들이, 그죠? 그래서 버거워하고 힘들어 하시는 거죠, 그죠? 그쵸. 예, 그래서 저는 요거를 분해를 내고 해체를 해버립니다. 완전히 해체한 다음 저만의 스타일로 옷을 입혀드려요. 그게 바로 제 스타일이죠. 예, 그래서 저는 분묘기지권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묘자리 사용권이라고요. 남의 땅에 묘자리를 사용하는 권리를 분묘기지권으로. 그럼 심플해졌죠, 그죠? 되게 간결하네요, 예, 교수님. 그죠? 이 5줄이 딱 5글자로 묘자리 사용권입니다. 우리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추석 명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때 우리 조상님한테 절하러 가잖아요, 그죠? 성묘하러 가죠. 그때 만나는 권리가 바로 분묘기지권. 묘자리 사용권, 분묘기지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어떻게 펼쳐지느냐에 따라서 민법은 전혀 다르게 여러분 앞에 다가설 거예요. 바로 그 방식을 저는 지향을 합니다. 교수님, 여기 이제 민법의 구성이 있는데, 이거 진짜 십몇 년 전에 공부했었는데, 순서가 아직도 기억나긴 해요. 먼저 제가 이름을 읽어볼게요. 첫 번째로 민법 총칙은 어떤 과목일까요? 예, 제일 추상적이고 제일 어려운 애가 바로 얘죠. 개 어렵대요. 그죠? 완전 어렵습니다. 두 번째 물권법 파트는요? 예, 이 파트는 90%가 법원의 판결문을 가지고 공부하는 파트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많이 어렵습니다. 이거는 개는 아니고 그냥 어렵나 봐요. 계약법은 어떻게 되죠, 교수님? 예, 이 계약법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접하는 내용들과 친근한 내용들로 구성되어져 있어서 접근할 때도 용이하고 받아들이는 데도 수용 가능성이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민법의 근간이자 뿌리라고 합니다. 오, 그래도 그나마 괜찮나 봐요. 특별법은요, 교수님? 예,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거를 혹시나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바로 그런 우리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접하는 내용들로 구성된 특별법입니다.
자, 이 부분도 비교적 용이하게 접근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그 네 파트 중에서 제일 어려운 데는 어디로 꼽으시냐면 이쪽이죠. 총칙하고 물권법이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쪽이 많이 부드럽고 쉽죠, 그죠? 그럼 네. 교수님, 제가 그 막 책 받아보면은 기본서 첫 페이지 목차에 민법 총칙 1번으로 나올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저희가 민법을 배울 때 개 어려운 이것부터 배우나요? 예, 여기부터 들어가면 본인 머리하고 많이 떼일 거예요, 그죠? 예, 본인 자신을 탓하게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민법의 근간이자 뿌리는 이쪽입니다. 계약법입니다. 계약법에서 민법이 시작이 돼서 이렇게 분화가 돼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을 어디에서? 계약법에서 하시는 게 원래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럼 좀 더 익숙하고 편하게 민법을 배우게 되겠네요. 예, 그 방식으로 저는 전개를 해 나갈 거예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리를 해서 맨 처음에 자리를 이렇게 세팅을 해 놓은 다음에 나중에 후반도 가면 이제 이쪽에서 순서대로 쭉 전개를 해도 아무런 무리가 없게 이렇게 연결고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엔 계약 해제의 개념에 대해서 짚어드렸습니다. 계약을 해제한다는 거는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던 거를 어떻게 하는 거죠? 파기해버리는 거죠. 파기해서 없는 걸로 돌리는 거죠. 언제부터? 맨 처음부터 계약이 없는 걸로 돌려놓는 거를 계약 해제라고 그랬어요. 이때 꼭 들어와야 되는 개념이 소급표다. 오늘 계약을 파기하면 맨 처음으로 소급해서 계약이 없는 상태로 되는 것, 이를 해제. 대비되는 개념이 계약 해지라는 개념이 있었죠. 해지가 되면 임대료를 월세를 안 내가지고 계약을 파기한다. 이때 하는 표현은 해지라고 한다. 해지. 그러면 오늘 해지해버리면, 오늘까지 월세가 안 들어와서 계약을 해지해버리면 오늘부터, 지금부터 어디를 향해서? 맨 처음이 아니라 어디를 향해서? 장래를 향해서 계약이 파기돼서 없는 상태로 되는 것, 이를 해지라고 해서 해제와 해지를 대비시켜서 구별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 해제권이 발생되어지는 원인,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갈까 합니다. 자, 해제권의 발생 원인을 우리 민법학에서는 채무불이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채무를 불이행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계약을 위반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계약을 위반한 거야, 계약 위반을. 어느 한쪽에서, 다른 말로 계약 불이행이라고도 해요. 계약을 뭐 했다? 불이행했다. 그 말은 어느 한쪽은 이행을 했는데, 한쪽에선 이행을 해줬는데 누가? 반대편에서 이행이 안 된 거죠. 만약에 한쪽 편에서도 이행을 안 했고, 한쪽 편에서도 이행을 안 했고, 반대편도 이행을 안 했다. 서로 이행을 안 했다. 그러면 우리는 동생항변권이 작동이 되어서 어느 한쪽에 책임이 없게 되죠. 동생항변권은 서로 밀당하는 거죠. 그죠? 네가 안 주면 나도 못 주지. 이런 관계죠. 그래서 둘 다 안 주면 둘 다 이행을 안 했다. 이런 상태면은 채무불이행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채무불이행은 언제요? 어느 한쪽이요. 어느 한쪽이 제공을 했는데 누가? 반대편, 타방 쪽에서 이행을 안 했을 때 바로 채무불이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채무불이행에는 몇 가지가 있느냐? 우리 민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이행 지체, 두 번째는 이행 불능, 세 번째는 불완전이행. 세 가지 유형을 채무불이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되는 이행 지체 보겠습니다. 매매 계약을 쳤어요. 그러면 매수자가 부동산을 얻으려면 잔금을 쳐야죠. 매매 대금을. 그때 잔금을 뭐하고 있다? 지연하고 있다. 잔금을 지연하고 있는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이행 지체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지체하고 있다. 돈이 없어서 돈을 지금 송금 못하고 있어. 이행 지체야, 지체. 지연이라는 표현 대신에 우리 민법학에서는 이행 지체라고 한다고요. 지체. 두 번째는 이행 불능이죠. 이행 불능. 차이는요, 이거는 늦추는 거고, 이거는요, 아예 못하는 거죠. 아예 이행을 못하는 상태죠. 왜요? 매매 목적물인 공장이 불이 나버렸어요. 불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행을 할 수가 없죠. 이를 우리는 뭐라고 이행 불능이라고 표현한다. 불능. 세 번째는요, 이행을 했어요. 했는데 어떻게? 대충 했죠. 설렁설렁 했죠. 이를 우리는 불완전 이행이라고 줄여서 얘기합니다. 불완전 이행. 하기는 한 거죠. 근데 어떻게 한 거? 대충 한 거죠. 그럼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지. 안 한 거야. 채무불이행이에요.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 대충 하는 게 불완전이행입니다. 불완전이행. 건물을 졌는데 건물 어떻게 졌어요? 건축업자가 건물을 졌는데 대충 졌어요. 그죠? 하자투성이야. 불완전이행. 이행 안 한 거예요. 이행 안 한 거예요. 공부를 하긴 하는데 설렁설렁 하는 게 불완전이행이죠. 공부 안 한 겁니다. 그죠? 예. 제가 결혼하고 와이프하고 약속할 때 아침 반찬을 아침밥을 꼭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자기는 10첩 반찬 자신 있다고 평생 10첩 반찬을 매일 평생요. 그러더니 3년 지나니까요 반으로 줄더라고요. 반찬 가지수가 반으로 하프로. 그죠? 마지막에 하나요. 반찬 딸랑 하나 갖다 주면 반찬 한 개를 갖다 주면 이거를 뭐라고 하죠? 우리는 불완전이행이라고 한다. 불완전이행. 먹을 게 하나밖에 없죠. 불완전이행. 이를 토탈해서 이 세 가지를 토탈해서 뭐라고 그러죠? 채무불이행이다. 그리고 계약 해제권의 원인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채무불이행이라고 줄여서 말하고 그 채무불이행에는 세 가지 패턴이 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 쥐체. 두 번째, 불능. 세 번째, 불완전이행.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구별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이행을 지연하고 있다. 잔금을 계속 매수자가 늦추고 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못 주고 있어요. 그죠? 그땐 계약을 파기하려면, 계약 파기를 하려면 전제 조건이 뭐냐면, 매수자가 돈을 지금 입금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면 계속 어떻게 하냐면, 막바로 해제를 할 수 없어요. 법은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채고장을 보내라고요. 채고를 해라. 채고를 해야만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해제하기 전에, 계약을 파기하기 전에 뭐를요? 채고장을 보내라. 채고장을. 그 채고장은 우리는 어떻게 쓰죠? 이렇게 씁니다. 통상적으로. 채고장이라고 쓰고 제목을. 그 다음 뭐라고 써요? 귀칙과 몇 년 몇 월 며칠에 체결한 빌라 본권 매매 계약이 귀칙의 잔금일이 만약 8월 며칠이면 8월 며칠인데 잔금일이 경과했음에도 잔금이 뭐하고 있습니다?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보름 이내에 아니면 한 달 이내에 잔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계약을 뭐 할 것입니다? 해지할 것임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이를 뭐라고 그래요? 채고장이라고 그런다. 그 말은 뭐죠? 이행을 해달라. 잔금을 빨리 이행해달라고 청구서 보낸 거죠. 청구하는 거죠. 청구. 우리 비근하게 핸드폰 요금을 깜빡하고 못 내면 어떡하죠? 예, 통신사에서 연락 옵니다. 그죠? 예, 3일 안에 미납금 얼마를 처리하지 않으면 핸드폰이 뭐 할 거라고요? 계속적 거래예요. 계속적 거래를 파기하는 건 해지라고 그래. 해지.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해요? 계속 이어지죠? 이걸 해지라고 그래. 파기하는 건 해지. 핸드폰 요금도 계속 거래가 이어지니까 이걸 뭐라고 그러죠? 해지라고 한다. 해지. 해지를 위해서 전제 조건으로 채고장을 먼저 보낸다고요. 핸드폰 요금 얼마가 미납되었으니 입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뜻. 그게 바로 채고다. 그 말은 유예기간을 준 거예요. 유예기간을. 채고를 했다라는 말은 뭐를 준 거죠? 유예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그러니까 법이 야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잔금일이 어제까지였어. 어제까지가 빌라 매매 잔금일입니다. 근데 잔금일 내가 송금을 못했다. 매도인한테. 그러면 법은 바로 해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유예기간. 채고를 해서 유예기간을 좀 줄이는 거예요. 그래 야박하지 않다는 거죠. 어제까지 잔금일인데 돈 안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보름 안에 돈을 입금해 주세요. 보름이라고 해도 되고요. 일주일이라고 해도 되고 그건 정하기 나름입니다. 자기가. 매도인이. 채고를 하고 그 다음에 해제를 해야 되는 거지. 이 채고를 안 하고요. 채고장을 안 보내고 계약을 해제해버리면 해제 효력이 없어요.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 아예. 그러니까 꼭 뭐를 해야 돼요? 채고를 해야 돼. 이행지체일 때는. 쌤 근데 잔금이 또 안 들어오면 어떡하죠? 그럼 어떻게? 또 채고하는 거지. 두 번째 채고. 그죠? 또 채고해도 됩니다. 비슷한 얘기로, 비유로. 신랑이 12시까지 안 들어왔어, 배우자가. 그죠? 신혼인데. 그럼 어떡하죠, 신부가? 여보, 1시까지 들어와. 안 들어오면 나 집 나가고 이혼할 거야. 라고 어떻게 채고를 한다고? 1시까지 들어와달라고. 그래도 안 들어오면 또 채고하죠. 또 안 들어오면 또 채고하죠. 채고는 계속해도 돼요. 이어져서. 유예기간을 계속 주는 거죠. 그런 다음 그래도 만약에 돈이 안 들어오면 돈이 입금되지 않으면 마지막 카드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해제 통보합니다. 해제 통보. 해제한다는 뭐를요? 통지서를 보냅니다. 통지서.
따라서 해제가 되기 위해서 어떤 부동산 매매건이요. 이 매매건이 뭐가 되려면 해지가 돼서 계약이 파기되려면 두 가지요. 최소한 두 가지의 내용 증명이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최고장. 최고장이라는 게 한 번 날아갑니다. 그죠? 이거 2번 해도 되고 3번 해도 되고 여러 번 해도 됩니다. 배우자가 안 들어오면 계속 최고하죠. 그죠? 여보 빨랑와 안 들어오면 죽일 거야. 예, 최고 여러 번 해도 됩니다. 그래도 안 들어오면 어떻게 마지막에 해제 통보하죠. 바로 이것도 내용 증명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내용 증명이 2통 정도는 가야 된다. 최소. 최고할 때 하나, 해제할 때 하나 2개. 근데 이걸 꼭 내용 증명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안 하고요. 카톡으로 해도 돼. 카톡으로. 증거만 남기면 해제했다, 최고했다는 증거만 남기면 카톡을 해도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꼭 반드시 내용 증명을 띄워야 된다. 그건 아니다. 자유롭게 해도 돼. 자유롭게.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해요? 증거를 확실하게 잡아놓으려고 내용 증명을 통해서 실현을 한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지체일 때는 잔금을 이렇게 지연하고 일 때는 꼭 뭐를 하고요? 최고한 다음에 해제를 합니다. 오케이. 해제가 되면 그럼 계약 어떻게 되죠? 계약은 처음부터 맨 처음으로 소급해서 어떻게 돼? 소급해서 없는 걸로 되지. 없는 걸로. 없는 걸로 되면 그 다음에 받은 거를 다 서로 다 토해내죠. 받은 걸 다 토해내는 거죠. 이를 원상회복이라고 그래요. 원상회복. 내가 받은 거 서로 다 토해내고 헤어지는 거죠. 원상회복. 그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 해제가 된다는 거는 그 다음에 뭐죠? 원상회복 단계로 넘어가. 2단계로. 해제했다. 그 다음에 무슨 단계로? 원상회복 단계로. 받은 거 다 토해내는 단계. 자, 2번째 이행 불능 가보실게요. 불능은 이행을 아예 못하는 상태죠. 빌라가 불나버렸다. 그죠? 제 아는 분이 공장 계약을 쳤어요. 근데 잔금 치를 때 공장이 불나버렸다는 거죠. 직원들의 실수로. 그러면 공장을 못 주는 상황이 됩니다. 이행을 해요, 못해요? 못하는 상황이 되죠. 이때를 뭐라고 그래요? 이행 불능이다. 이럴 때는요. 이 이행 지체하고 다르게 최고장을요. 매수자가 빌라 주인한테, 저 공장 주인한테 공장 빨리 넘겨주세요라고 최고를 해야 될까요? 할 필요성이 없죠. 왜요? 불났잖아. 이행을 못하는 거죠. 이건 공장을 못 주는 거죠. 공장이나 빌라가 불이 나버렸다. 그래, 공장을 못 주는 상황이 된 거죠. 이럴 때는 매수자가 최고장을 보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요? 못 주는데 무슨 최고랍니까? 유예기간이라는 게 필요 없죠. 그래서 이때는 뭐가 없이요? 최고 없이요. 최고 없이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해제 통보하면 돼요. 해제 통보. 다르네요. 최고를 해야 될 때는 언제? 지연하고 있을 때. 지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일 때만 최고를 해야 되는 것. 이거 이행을 아예 못하는 조건. 무슨 조건? 이행 불능이라는 이런 조건이면은 뭐가 필요 없어요? 최고 없이요. 최고 없이 그냥 계약 파기하면 됩니다. 달라졌죠. 세 번째는 이행을 대충 한 거죠. 불완전 이행했다. 이행을 대충 했다. 이때는 둘로 나누는데요. 추완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렇게 나눠요. 추완은 뭘까요? 추완의 뜻은 추후에 뭐가요? 추후의 완성이 뭐하면 가능하냐, 추완이 뭐하냐, 불가능하냐 이렇게 쪼개요. 그러니까 이 불완전 이행은 다시 2개로 쪼개지는 건데 나중에 완성이 되는 거냐 완성이 안 되는 거냐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그죠? 그래도 이 불완전 이행은 시험에 출제하기가 모호합니다. 또 2개로 쪼개지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 출제를 기피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에는 뭐 이런 거죠. 짜장면 시켰는데 짜장면이 불어서 왔어. 오긴 왔는데 불었어. 그죠? 이행을 하긴 했는데 어떻게 한 거죠? 불완전 이행이죠. 이 문제죠. 자, 그래서 계약 해제 원인 채무불이행에 대해서 만나보셨고요. 그 채무불이행에 몇 가지가 있다는 거? 3가지가 있다는 거 머릿속에 꼭 입력해 주시면 여기서 깔끔합니다. 다음 장 주제를 이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제가 되면 첫 번째요. 해제가 되면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죠? 원상회복으로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계약을 해제했다. 그럼 어디로 넘어간다? 원상회복으로. 해제를 했다. 그럼 계약은 어떻게 해요? 맨 처음부터 계약은 없는 걸로 바뀌게 돼요. 없는 걸로.
맨 처음부터 어떻게 되죠? 있는 걸로요, 없는 걸로? 없었던 거로, 계약을 안 했던 걸로 되는 거죠. 이를 소급표라고 한다, 소급표. 소급에서 계약은 어떻게 돼요? 소멸해요. 그래서 해제의 첫 번째는 소급표라는 거죠. 맨 처음부터 꽝이야. 처음부터 꽝. 오케이. 그 다음 어디로? 두 번째 단계. 원상회복이라고 해요. 원상회복. 야, 계약이 처음부터 없는 걸로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받은 거, 내가 빌라 매매에서 받은 거 어떻게 돼? 받은 걸 다 토해놓고 가야지. 토해놓는 거. 이를 원상회복이라고 한다. 원상회복. 오케이.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럼 원상회복하고 그냥 헤어지면 될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빌라 매매 계약을 쳤고 4월 1일 날, 그리고 이 매수인이 잔금을 지연을 했어요. 잔금을 못 내서 잔금을 계속 입금 못 하죠. 그래 이쪽에서 빌라 주인이 최고장을 한 2번 보냈다가 그래도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에 해제를 해버렸다. 해제를. 가령 해제를 언제 했다? 8월 1일 날. 8월 1일 날 계약을 어떻게 하면 해제를 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계약 친 건 4월 1일이죠. 해제는 언제? 8월 1일. 그죠? 잔금을 이때 치르기로 한 거니까 넉 달 뒤에. 해제가 됐죠. 그럼 계약은 8월 1일 날 해제된 날, 해제 내용증명 날라간 날부터 없는 거예요. 맨 처음부터. 이때로 소급하죠. 소급에서 계약은 없는 걸로 돼요. 소급에서 없는 걸로.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이 매수인이 6월달에 빌라를 임대 줬어요. 여기 세입자 임차인에게. 빵순이한테 을이요. 빌라 매수인 을이 빌라를 임대를 줬다. 임대차 계약을 6월달에. 그리고 보증금 2억을 받았습니다. 보증금 2억을 받아가지고 여기 빵순이가 현재 전입신고해서, 대항력이라는 거는 빵순이가 뭐를요? 전입신고해서 사는 거죠. 대항력을 갖췄다. 빵순이가. 빌라에 뭐를요? 전입신고했습니다. 전입. 그리고 뭐하고 있으면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주. 이를 뭐라고 그러죠? 대항력을 해요. 대항력을 갖추었다라고 얘기해요. 대항력을 갖추었다. 그래서 6월달부터 저 빌라에는 누가요? 빵순이가 살고 있는 거죠. 빵순이가. 이때 잘 생각해 보세요. 시간적으로는 빌라 매매는 4월 1일 날 됐고 6월달에는 뭐가요? 빵순이가 저 빌라에 임대를 들어갔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 거죠? 8월달에 계약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해제가 된 거지. 그럼 계약은 어떻게 되죠? 맨 처음부터, 이때부터 4월 1일부터 어떻게 돼요? 계약은 없던 걸로 된다. 없던 걸로. 이를 소급표라고 그랬죠. 그죠? 소급표. 그러면 서로 원상회복한다고 그래서 원상회복. 그죠? 받은 걸, 매수인은 받은 걸 돌려줘야 됩니다. 그죠? 이쪽에서도 받은 돈 돌려주고. 그리고 헤어지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무슨 일이? 6월 달에 세입자가 들어왔죠. 이 세입자는 어떻게 할까요? 해제하고 나서 들어온 거예요? 해제되기 전에요? 해제되기 전에 2달 전에. 해제하기 얼마 전에? 2달 전에. 2개월 전에 어떻게 했어요? 임대 얻어가지고 들어왔죠. 그리고 뭐까지요? 전입까지 해가지고 대항력을 갖춰놨다. 완전하게. 완전한 뭐를요? 방어태세를 갖췄다고 그래. 방어태세. 누가? 임차인이. 빵순이가. 그러면 이 계약이 어떻게 되죠? 4월달부터 소급해서 없어져도 이 세입자는, 빵순이는 쫓겨나는 게 아니라 보호된다. 해제가 돼도요. 이 계약이 해제가 돼도 이 빵순이는 보호받는다. 그 전에, 해제되기 전에 2달 전에 뭐를 해서? 임대차를 해서 뭐까지요? 대항력까지 갖췄죠. 대항력까지. 그러면 이 빵순이는 보호받는, 계약이 해제가 되었을 때 쫓겨나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 보호받는 제3자라고 한다. 제3자. 나 대항력 갖춰서 보호받는 사람이야. 이 계약 해제가 돼도, 이게 깨져도 나 보호되는 거야. 대항력 갖춰서. 만약에 전입신고 안 하면, 전입신고 안 했더라면 난 어떻게 돼? 쫓겨나. 나 쫓겨나는데 나는 뭐를 갖춰서? 전입을 하고 거주했기 때문에 나는 뭐라고 그래요? 해제 시. 계약이 뭐가 됐을 때요? 해제가 됐을 때 병을 뭐라고 그래? 빵순이는 보호받는 제3자라고 그런다. 나중에 설명드릴 부분이고. 일단 이 부분. 해제가 되면 언제로? 맨 처음부터 없는 걸로 됩니다. 그리고 서로 뭐를 해야죠? 원상회복하죠. 원상회복.
여기서 문제는 이걸 원상회복하고 둘이 헤어지면 끝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받은 거 토해내고 끝이 아니라 뭐가 남았느냐? 이 계약을 깨지도록, 계약이 파기되도록 원인 제공한 사람이 누구? 매수인이죠. 매수인이 무슨 잘못을 했을까? 잔금을 어떻게 했어요? 지연한 잘못 있죠.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계약이 해제된 거 아니야? 네가 네 때문이야. 네가 뭐를 해서 잔금을 뭐 해서 지연했기 때문에 계약이 파기된 원인 제공은 네가 한 거야. 원인 제공은.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렇게 하는 거죠. 해지는 무슨 청구에?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551조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일까요? 계약을 뭐 해도 해제를 해도 마찬가지고 뭐를 해도 해지를 해도 똑같다.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청구에 뭐 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거는 해제하고요. 해제하고 이 누구한테요? 매수인한테. 매수인 때문에 계약이 깨진 거죠. 해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놈 때문에 어떻게 한 거죠? 계약이 결렬되고 파기된 거니까 원인 제공한 이놈한테 어떻게 해요? 손배 청구합니다. 해제하고 뭐 청구? 손해배상 청구. 돈 물어줘야지. 왜? 너 때문이야. 네가 잔금을 지연해서 너 때문이야. 계약 깨졌죠. 그리고 원상회복 해야죠. 원상회복하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손배 청구해야 됩니다. 손배 청구. 이 말의 뜻이 거죠. 계약의 해제는 무슨 청구에? 손배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은 해제하고 끝이 아니라 뭐까지요? 손배 청구까지 이어진다는 뜻이다. 누구한테요? 원인 제공한 사람한테. 그래서 매도인, 우리 현실은 어떻게 되죠? 매수인이 잔금을 지연했다. 그러면 해제합니다. 일단 내용증명을 가서 내용증명을 보내서 해제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그 손해배상 청구를 뭘로 대신하느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수하고 끝이에요. 계약금을 몰수한다. 계약금 몰수. 계약금을 뭘로요? 위약금으로 몰수하고 끝이다. 이러고 헤어집니다. 이제 마지막. 그래도 계약의 해지는 손배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라는 이 말의 뜻은 해제를 하고 그죠? 그리고 뭐를 청구한다? 손배 청구로 이어진다. 손배 청구로. 그 손배 청구가 우리 현실에서는 어떻게 된다? 계약금을 뭘로요? 위약금으로 몰수한다. 몰수하고 게임 끝이다. 그리고 헤어집니다. 그랬더니 저 뒤에 누가요? 빵순이가 저기 잠깐만요. 저는 어떻게 하죠? 빵순이 저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 쫓겨나요? 이 집에 살아요? 이 빌라에? 해제 된 거는 8월 1일이죠. 해제됐어요. 되기 전에. 해제되기 전에 뭐를요? 저 빌라에 이 빌라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하고 뭐를요? 대항력을 갖췄죠. 이런 임차인은 해제 시 보호받는 제3자라고 한다. 그래서 이 계약이 여기서 깨져도요. 이 빌라 주인하고 매수인하고 빌라 계약이 파기가 돼도 이 제3자는 제3자 빵순이는 쫓겨나요? 보호돼요? 보호된다. 뭐를 갖추면? 대항력을 갖추면. 매우 중요한 포인트죠. 자, 그래 우리는 551조가 무슨 의미로 연결되는지를 파악을 했습니다. 해지하고 손배 청구 걸어갑니다. 그죠? 손배 청구로 이어갑니다. 그리고 누구까지요? 제3자까지 보호받느냐 못 받느냐 여기까지 연결하셨습니다. 자, 이 논의가 앞으로 만날 해제의 주요 논의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 자, 이제 여기까지가요. 계약 총론에 관한 논의가 됐습니다. 계약법 총론의 첫 번째 주제는 계약의 종류를 만나보셨고요. 두 번째 주제는 계약 성립.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합의로 계약이 이루어지죠. 이 부분 살펴보셨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시행항변권하고 위험부담이라는 걸 만나보셨어요. 동시행항변권은 서로 맞대응하는 거죠. 서로 그죠. 쌍방이 똑같이 맞대응하는 게 동시행항변권이다. 위험부담은 매매 목적물인 빌라나 건물이 태풍이나 지진 같은 천재지변으로 멸실되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문제가 위험부담이었다. 그리고 해제, 계약을 파기하는 해제는
채무불이행이 원인이 되어서 계약을 없는 걸로 돌려놓는 걸 해제라고 한다. 그 채무불이행의 유형이 몇 개가? 3개가 있었다. 3개가. 그죠? 하나가 지체, 두 번째는 불능, 세 번째는 불완전이. 이 3가지 원인이 작동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이 3가지를 포괄해서 뭐라고 표현한다? 채무불이행이라고 표현을 해드렸다. 여기까지가 계약 총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잠시 쉬셨다가 우리는 계약 강론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개별적 계약에 대해서 만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계약 강론을 좀 짚어드릴까 합니다. 자, 계약 총론은 계약에 관한 전반적인 총괄적인 흐름에 관한 부분이었고요. 이제 보실 부분은 계약 강론. 계약 강론은 개별적인 계약을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만나는 파트예요. 그 첫 번째가 매매 되겠습니다. 매매는 재산권을 돈 주고 거래하는 거죠. 매매. 두 번째, 증여는요. 아버지로부터 빌라를 또는 땅을 무상으로 넘겨받기로 하는 계약. 이를 증여계약. 주는 사람은 증여자, 받는 사람은 수중자라고 하죠. 숫자가 받을 숫자예요. 이때 돈을 안 주죠. 안 주고 대가를 안 주고 받으니까 이건 무상이죠. 무상계약. 매매는 돈을 줘야 되니까 유상계약이죠. 이게 다르죠. 그 다음 교환은요. 교환은 물건하고 물건을 서로 맞바꾸는 거죠. 내 빌라하고 내 땅하고 당신 땅하고 바꿀까? 좋아. 교환계약이죠. 서로 그러면 어떻게 하죠? 급부를 내놔야 되니까 이것도 유상이다. 유상. 그럼 재산권이 넘어가는 거죠. 재산권이 넘어가는 형태가 이 3가지가 있죠. 두 번째는요. 물건을 빌리는 것, 빌려 쓰는 계약이죠. 빌려 쓰는 계약을 첫 번째 임대차 계약. 임대료 내죠. 임대료 내고 빌렸으니까 이거는 유상, 무상, 유상계약. 사용료를 안 내고 빌려 쓰기도 합니까? 네, 합니다. 그죠? 이를 사용대차. 공짜로 물건을 빌려 쓰는 거를 사용대차라고 해요. 사용대차. 내가 자동차를 친구한테 일주일간 무상으로 빌렸어. 사용대차. 시골에 있는 땅을 무상으로 3년간 농사 짓기로 했어. 사용대차요. 사용대차. 사용료를 지불하면 임대차. 사용료 지불 안 하면 사용대차. 이렇게 구별합니다. 그럼 내가 돈을 친구나 가족한테 1억을 빌려 쓰고 돌려주는 계약은 소비대차라고 합니다. 그 소비대차는 무상요, 유상요? 이자를 받으면 유상, 이자를 안 받으면 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상, 무상이 다 가능합니다. 가족끼리라면 무상일 거예요. 그죠? 가족한테 1억을 빌렸는데 이자를 이상하죠? 무상. 친구나 모르는 사람한테는 유상. 그래서 이 소비대차는 유상, 무상이 다 가능한 형태입니다. 자, 이거는 재산권이 넘어가는 거죠. 이거는 물건을 빌리는 거죠. 빌려 쓰고 돌려주는 거. 세 번째는 일을 완성하는 거. 일을 완성하는 거. 가장 대표적으로 고용계약 있죠. 고용계약. 사장님이 고용주, 나는 일하는 직원. 고용계약을 합니다. 그죠? 그럼 나는 일을 하고요. 사장님이 요구하는 일을 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죠. 유상계약이죠. 고용은 유상계약이다. 그 다음 위임계약이 있습니다. 위임계약. 내 소송사건을 변호사한테 위임했다. 그죠? 위임했다. 나는 형사사건을 맡겼으니까 나는 위임인이라고 한다. 소송을 맡긴 사람이 위임인. 변호사는 소송을 수임했다. 수임인이라고 합니다. 둘 간의 계약을 위임계약이라고 한다. 위임계약. 보통은 뭐죠? 보통은 유상이죠. 보통은 유상. 근데 무료로 해주는 변호사 있을까요? 예, 드물지만 있어. 아주 드물지만. 그분은 무상입니다. 그래서 위임계약은 유상, 무상 다 가능해요. 그죠? 유상, 무상이.
그 다음 도급계약 있죠. 도급계약. 도급계약은 뭐 하는 거? 빌라를 한 채 져주면 돈을 20억 주기로 계약을 했다. 이를 도급계약이라고 하죠. 도급계약. 건축업자하고 건축주하고 맺는 계약이 도급계약입니다. 그렇죠? 도급계약. 건축주는 도급인. 이 빌라를 5층짜리 빌라를 져줘. 몇 평짜리를. 그죠? 수급인은 건축업자. 네, 내가 공사를 해드릴게요. 공사비 얼마에? 오케이. 도급계약. 건축을 완성하기로 하는 계약이 도급계약이죠. 건축 완성. 이거 말고도 계약은 더 있는데 중개사 시험에 이 계약은 여러 가지 열 몇 개 계약이 있는데 중개사 시험에 출제되는 주요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매매. 두 번째, 교환. 세 번째, 임대차. 세 개만 시험 범위에 들어가요. 매매라는 거 하나, 그 다음 교환이라는 거 하나, 두 번째, 세 번째 임대차. 요 세 가지 형태 계약만 우리 시험에 출제를 하고 나머지는 개념만 알면 된다. 개념만. 깊이 전혀 출제하지 않고 개념만 물어본다. 가령 증여는 유상 무상? 무상. 사용대차는 무상. 이 정도 개념 정도만 물어보고 그 깊이 있는 출제는 전혀 하지 않는다. 중개사 시험 범위는 세 개다. 세 개. 세 개만 시험 범위에 깊이 출제하고 있다는 거. 요거를 꼭 체킹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 강론 여러 가지 열 몇 개 계약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개사는 세 개만 낸다. 매매, 교환, 임대차만. 나머지는 시험 범위에서 다 제외다. 나머지는 그냥 개념만. 도급계약은 유상계약이다. 유상계약이다. 빌라 져주고 건축업자가 돈 받기로 하는 거니까 유상이다. 유상. 그죠? 개념 정도 이상은 물어보지 않는다. 이런 거 개념 정도만. 그 이상 노타치. 자, 그 중에 첫 번째 계약이 바로 매매가 되겠습니다. 그래 우리는 계약 강론의 첫 번째 주제로 매매를 이어갑니다. 자, 그래도 매매를 펼쳐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빌라를 매수인과 10억의 계약을 칩니다. 이 매매 계약이죠. 매매 계약. 파는 사람을 매도인, 사는 사람은 매수인. 이렇게 당사자가 결정이 되죠. 금액은 정하기 나름. 오케이. 자, 그러면 매도인은요. 매도인은 어떻게 하죠? 빌라를 넘겨주면 되죠. 빌라를. 약속한 날짜에 10월 1일까지 아니면 9월 1일까지 아니면 8월 1일까지 약속한 날짜에 빌라를 넘겨줄 뭐가 생겨요? 의무가. 빌라를 이전해줄 뭐가 생깁니다. 의무라고도 하고 채무라고도 한다. 똑같다. 빌라 줄 의무가 생겨서 채무가. 매수인은 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지급할 뭐가 생겨요? 의무 이꼬로 채무가 생긴다. 채무가. 매매 계약을 치면 빌라 주고 돈 주고 깔끔하죠. 그래서 매매 계약을 하면 뭐가 생겨요? 채무가 생겨요. 채무가 생깁니다. 채무가 서로 채무가 생깁니다. 그죠? 채무가 양쪽에게 생기니까 무슨 계약? 쌍무 계약이다. 오케이. 이쪽의 채무와 반대편의 채무가 서로 맞물렸죠? 빌라 주셔. 돈 줄게요. 오케이. 그럼 이쪽에서 빌라를 주면 매도인은 대가로 뭐를 받아요? 돈을 받을 채권이 생기죠. 돈 10억. 10억을 달라고 할 뭐가 생겨요? 채권이 생깁니다. 청구권, 채권. 돈 주세요. 채권이요. 빌라 주고 채권이. 이 빌라를 뭐라고 그러냐? 다른 말로 급부라고 그래요. 급부. 이제 나중에 민법 총칙으로 가면 이걸 급부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급부. 내가 줘야 될 거, 내가 주기로 약속한 걸 뭐라고 표현해요? 급부라고 그래요. 급부. 그 반대급부는요. 요 돈은 뭐야? 반대급부죠. 빌라 주고 반대급부로 돈 생기죠. 돈. 이거를 반대급부. 예. 집어넣으면 되죠. 내가 일을 한다. 회사에 가서 내가 일을 하는 게 내가 해야 될 급부. 반대급부는 돈 월급 생기죠. 월급. 급부와 반대급부의 개념 쉽죠. 그럼 이쪽에서는요. 급부로 뭐를요? 돈을 줘야죠. 돈 주는 게 채무죠. 반대급부로 뭐가 생겨요? 빌라에 대해서 뭐가 생겨요? 채권이 생기죠. 빌라 달라고요. 빌라에 대한 뭐가요? 채권 생겼다. 채권이. 그래서
매매 계약을 하면, 빌라에 대한 매매 계약을 하면 채권도 생기고 또 채무도 생기죠. 채권 생기고 채무가 생기죠. 그래서 매매 계약을 치면, 이 매매 계약을 치면 뭐가 생겨요? 채권과 채무가 생기죠. 그래서 이를 뭐라고 그래요? 채권행위라고 그래요. 채권이 생긴다. 채권이. 채권행위. 나 저 빌라 샀죠, 매매로. 그러면 뭐가요? 빌라에 대한 채권, 빌라 달라고 할 채권 생겼죠. 대신에 채무도 생겨. 매도인은 빌라 넘겨줄 채무가 생겼고, 대가로 뭐가 반대급부로 채권 생겼죠. 돈 10억이. 이게 뭐 때문에? 매매 때문이야. 매매 때문이야. 매매 때문에 채권이 생기니 저 매매 계약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면 되겠다. 매매 계약을 뭐라고요? 채권행위라고 불러준다. 채권행위. 왜? 채권이 생기는 계약이 채권행위야. 오케이. 우리는 심플하게 매매가 뭐죠? 돈을 주고받기로 하는 거라고 그러죠. 근데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생활용어고 민법학에서는 이렇게 세분해서 쪼개서 들어가야 이해가 되겠다. 이를 채권행위. 자, 그리고는 이제 매매가 만약에 이게 4월 1일 날 되었다. 그리고 잔금은 언제 치기로 했냐면, 잔금은 8월 1일 날. 8월 1일 날 잔금 치르고, 잔금 치르면 우리는 통상적으로 어떻게 하죠? 등기 이전하죠. 매수자가 잔금 치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소유권 등기를 이전한다. 소유권 뭐를 합니다? 이전 등기합니다. 이전 등기를 때립니다. 언제? 8월 1일 날. 이를 뭐라고 하느냐? 처분했다. 빌라 주인이 빌라를 어떻게 했다? 팔아넘겼다. 처분했다 그러죠. 처분했다. 빌라를 뭐 했다? 처분했어. 내가 빌라를 뭐 했어? 넘겼어. 빌라를 어떻게 넘겨? 빌라가 고정되어 있는데 빌라를 어떻게 넘길까요? 빌라를 어떻게 넘겨? 안 넘어가는데, 그죠? 어떻게 넘겨요? 등기를 이전하는 일, 등기를 넘겨주는 일. 이걸 뭐라고 그랬대? 빌라를 엎어친 게 아니라 빌라 어떻게 했다? 넘겼다. 빌라를 넘겼다. 뭐를 넘기면? 등기를 치면 등기를.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은 어떻게 한 거예요? 약속을 한 거야. 약속하는 게 매매야. 내가 넘겨줄게. 빌라를 8월 1일까지 빌라를 뭐 할게? 넘겨줄게. 이사 갈게. 너 그때 돈 줘. 라고 뭐 하는 거? 약속하는 일. 약속을 하는 일, 합의를 하는 일. 그걸 뭐라고 그래요? 매매 계약이라고 그래요. 나 4월 1일 날 약속했어. 언제까지요? 8월 1일까지 빌라 넘겨주기로 약속했어. 약속. 그 계약을 채권행위라고 한다. 채권행위. 빌라를 넘겨주겠다고. 빌라를 언제까지요? 8월 1일까지 넘겨주겠다고 뭐를 했어? 내가 약속을 했어. 약정이라고 그래. 약정. 법조문에는 약정이라고 표현하고, 우리는 생활에서 약속했다. 계약을 했다. 그래, 내가 약속을 했다라는 거는 매매 계약을 한 거죠. 그게 바로 무슨 행위? 채권행위를 했다. 채권행위. 그럼 뭐가 생겨요? 채권이 생기지. 채권이나 채무가 생기게 됩니다. 뭐에 의해서? 약속을 하면, 매매 계약을 치면. 그리고 8월 1일 날 빌라를 어떻게 했어? 넘겼어. 그걸 뭐라고 그래요? 등기를 넘겼어. 등기를. 건물을 넘겨뜨리는 게 아니라 빌라로 등기를 넘겼죠. 이러면 빌라를 뭐 했다? 처분했다. 이거 처분했다고 그래. 처분했다. 빌라를 어떻게 해서 빌라 주인이 처분한 날은 언제? 8월 1일. 계약을 친 날은 4월 1일. 그 매매 계약을 한 날짜와 이 처분행위 날짜가 다른 겁니다. 이 매매 계약한 건 뭐라고 그래요? 채권행위를 한 거죠. 채권행위는 언제? 4월 1일 날. 뭐 한 날? 약속한 날. 약속했잖아. 약속하면 무슨 행위? 채권행위를 했다. 넘기면, 빌라를 넘기고 어떻게 해서 이사 갔죠. 이사 가버리면 뭐 했다? 처분했다. 이거 처분행위. 내가 빌라를 넘기고 이사 갔어. 언제? 8월 1일 날. 내가 신혼 때부터 여지껏 살았던 이 빌라를 넘겼다니까. 8월 1일 날. 근데 눈물을 흘리고 나왔어. 내가 처분행위를 했어. 처분행위를. 빌라를 뭐 한 날?
등기를 이전한 날, 등기 이전한 날을 우리는 뭐를 한 날? 처분행위를 했다라고 그래. 처분행위를 했다. 다른 말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물권행위라고 그래요. 매매 계약은 약속하는 거죠. 약속해 줄게요. 내가 해줄게요. 8월 1일까지 빌라 넘겨드릴게요. 라고 약속하지요. 약속하는 것은 채권행위. 약속한 거를 넘겨주는 거. 약속한 대로 넘겨주는 거. 넘겨주는 것은 무슨 행위? 물권행위. 그래서 빌라를 매수자가 8월 1일 날 등기를 넘겨봤습니다. 빌라라는 부동산을 어떻게 한 거죠? 매수자가 물권을 얻었다. 빌라라는 물권을 내가 취득했다 이거죠. 빌라라는 물권을 의리 취득해서 언제? 4월 1일이 아니라 언제? 8월 1일 날. 바로 물권을, 빌라라고 하는 물권을 내가 얻었어. 뭐에 의해서? 매매에 의해서. 매매에 의해서 빌라라는 물권을 내가 얻었어. 물권행위. 그리고 물권행위는 꼭 뭐가요? 등기 이전이 수반된다. 등기가. 채권행위는 특징이 뭐만요? 약속하는 겁니다. 약속. 물권행위는 약속이 아니라 뭐 하는 거죠? 등기를 넘겨주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내가 등기가 아니라 홈쇼핑에다가 물건을 주문했어요. 옷을. 아니면 식료품이나 옷을 주문했죠. 일주일 전에 주문했어요. 그게 뭐죠? 약속하는 일. 홈쇼핑에 물건 주문했죠. 매매를 약속했죠. 무슨 행위? 채권행위. 그럼 홈쇼핑은 물건을 줄 채무가 생겼죠. 저는 뭐를요? 돈을 줄 의무가, 소비자는 채권이 생겼습니다. 홈쇼핑이 물건을 계약을 치면 채권이 생깁니다. 그리고는 어제 어떻게 했어요? 대문을 쫙 열었더니요, 로켓이 3방이 떴죠. 로켓 3방이. 로켓 배송이 왔죠. 3방이나 1, 2, 3, 3개가 어떻게 했어요? 배달됐죠. 그 빌라를 넘긴 거예요. 물건을 어떻게 한 거야? 넘겨준 거죠. 그것도 뭐 한 거야? 처분한 거죠. 홈쇼핑에서 물건을 저희한테 배달을 했다라는 거는 처분행위를 한 거죠. 처분행위를. 이것도 무슨 행위? 물권행위. 부동산은 등기를 때리면 물권행위가 되고요. 동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동사는 홈쇼핑의 물건은 인도를 하면. 이건 부동산이죠. 부동산은 등기를 넘기면 처분행위가 된 거고, 동사는 뭐를 하면? 인도라는 게 뭐죠? 배달하면, 점유를 넘겨주면, 배달하면 물건을 넘긴 거죠. 그때 처분행위가 된 거죠. 그게 물권행위라는 거다. 물권행위. 그래서 이 물권행위는 부동산과 동산을 약간 다르게 보시면 되는 거죠. 부동산은 뭐를 하면 된다? 등기를 하면. 등기를 이전하면 처분행위를 해서 물건을 넘긴 거예요. 물건 넘겼지 내가. 언제? 8월 1일 날. 동사는 등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를 해요? 점유를 배달해서 넘기죠. 처분했다, 넘겼다. 물권행위. 자, 그럼 이 채권행위는 어디서 공부해요? 계약법에서. 채권행위는 계약법에서, 지금 계약법을 우리가 달리고 있죠. 계약법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게 소위 채권법이라는 파트. 이 물권행위는 어디에서? 물권법에서 전개를 합니다. 물권법에서. 그럼 이 물권행위는 이 등기를 넘기는 거는 뭐에 의해서 촉발이 됐어요? 매매 계약에 의해서 촉발이 됐죠. 바로 물권이요. 이렇게 물권이 넘어가는 거, 빌라 물권이 넘어가는 거. 이 사람 빌라가 매수인에게 빌라가 넘어가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 건 뭐 때문에? 매매 때문에. 이것 때문에 빌라가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이 빌라 매매 계약을 채권행위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물권이 넘어가게 된 원인은, 그래서 이걸 원인행위라고 한다. 원인행위. 매매가 원인이 되어서 빌라 소유권이 넘어갔잖아. 그죠? 그래서 물권이 왜 이전했어요? 매매 때문에. 이것 때문에 빌라가 넘어간 거지. 오케이. 그래서 물권행위를 촉발하는 원인은 매매 때문이다. 그럼 얘 둘을 합쳐서 뭐라고 그래? 우리는 이거를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법률행위라고 한다.
이 법률행위는 어디서 다룰까요? 민법 총칙에서 다뤄요. 민법 총칙편에서. 그래서 우리 교재가 민법 총칙이 맨 앞부분에 1장에 있거든요. 근데 법률행위라는 이 민법 총칙의장은 뭐를 깔고 있어야 돼요? 채권행위라는 이 계약을 알아야 되고 물권행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만 이 법률행위를 뽀갤 수 있죠. 근데 논리적으로 우리는 어디를 먼저 해요? 책 순서가, 모든 책의 순서가 민법 총칙이 맨 앞에 있어. 그래서 제일 어렵다는 거죠. 왜냐? 이 민법 총칙은 법률행위를, 이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를 아우르는 개념인데, 이 아우르려면 뭐를 알아야죠? 전제조건으로 채권행위를 알고 물권행위 알아야죠. 알기도 전에 여기를 먼저 때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렵다는 거죠. 제일 어렵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제가 턴을 했다, 한 바퀴 돌렸다. 왜? 여기를 안 하고 여기를 먼저 하고 있다. 왜? 이 법률행위라는 거를 뽀개려면 뭐를요? 채권행위를 먼저 알아야 된다. 이것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전략적 선택, 계약법을 1순위로 했다 지금. 그래 지금 우리는 계약법을 먼저 달리고 있다. 왜? 여기를 뽀개고 여기를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를 먼저 지금 다루고 있다. 이 부분을. 이런 순서 문제 펼쳐드렸습니다. 지금 법률행위 이전에 채권행위, 이 계약법을 먼저 지금 뚫고 있는 이유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매계약에 의해서 물권이, 소유권이, 빌라 소유권이 넘어가는 이 형태를 쉽게는 매매계약 치고 등기 이전에 했다라고 하는데, 법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다르게 구별지어서, 이걸 구별지어서 분석을 해드립니다. 이렇게요. 조금 어렵지만 이걸 펼쳐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아하, 앞으로 민법의 전개 방향이 딱 잡힐 거예요. 계약법, 물권법, 민법 총칙이 큰 틀에서 그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케이. 자, 이 그림 한 번 더 보아주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계약법의 첫 번째 주제인 뭐를요? 매매를 만나러 갑니다. 매매. 자, 이 매매는 보시는 것처럼 빌라를 넘기고 돈을 주기로 하는 약속이 매매죠. 그죠? 자, 그래서 매매는 유상입니다. 유상. 돈을 줘야 되니까 유상. 그리고 쌍방에게 채무가 있으니까 무슨 계약? 쌍무계약이지. 쌍무. 나 돈 줄게. 너 빌라 줘. 쌍무계약이다. 유상계약이다. 유상계약. 오케이. 낙성계약이다. 낙성. 그죠? 아무런 방식이 필요 없는 거야. 방식 필요 없어. 불료식이야. 그죠? 불료식. 그리고 낙성. 약정만 하면 돼. 약속만 하면 되니까 약정이야. 약정으로 되는 낙성계약이다. 자, 이것이 매매의 기본적인 속성이다. 매매. 우리가 쉽게 물건을 사고 파는 거임이라고 하는데, 법학에선 그거보다 좀 더 세련되게 깊이 들어간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채권행위라고 이해한다. 채권행위. 자, 그러면 빌라 매매 계약을 치면 이렇게요. 빌라를 매수인이 10억에 매매하는 계약을 하면, 빌라를 주고 돈을 주죠. 그때 우리는 계약할 때 뭐까지요? 계약금까지 겁니다. 10억의 빌라를 매매하고 뭐를요? 계약금을 보통 10%죠. 1억을 어떻게 해요? 교부합니다. 이를 뭐라고 그래요? 계약금이라고 한다. 계약금. 근데 여기 여러분 유념하실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계약서는 매매 계약서 한 장인데 계약금은 금 얼마로 한다? 1억으로 한다라고요. 1억으로 한다라고 적어요. 그래, 계약서는 한 장인데 계약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는 무슨 계약? 매매 계약. 이게 주계약. 이게 주계약입니다. 주계약. 주된 계약이죠. 주계약. 주계약이고, 계약금은 그럼 뭐야? 주계약에 딸려 있는 거죠. 딸려 있는 계약이죠. 이걸 종된 계약이라고 한다. 종된 계약. 이게 주, 이게 종이죠. 그럼 주계약이 취소되면요? 주계약이 취소되면 계약금도 없어지는 관계, 주종관계에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격에서 매우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 그게 바로 이거예요. 매매는요, 약속하면 되죠. 약속하면 되니까 매매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낙성계약이다, 이거는. 매매는 약속하면 돼, 약속. 빌라 내가 8월 달에 넘겨줄게. 8월 달에. 오케이, 약속했죠? 그래서 매매는 무슨 계약? 낙성계약이다, 이거는. 매매는 낙성계약입니다. 낙성계약. 왜? 약정하면 되는 거지. 약정하면. 오케이. 근데 계약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교부를 해야 돼. 교부를. 약속한 돈을 급부를 어떻게 해야 돼? 급부를
이행을 해야, 급부를 이행해야 되는 계약을 무슨 계약? 요물계약이라고 한다. 얘는 요물계약이야. 낙송계약은 무슨 뜻? 약속하면 되는 거죠. 약속 합의하면 이루어지는 계약이 낙송계약이었다면 그거와 대비되는 개념이 무슨 계약? 요물계약이죠. 요물계약은 어떻게 돼요? 약속으로 되어 급부를 이행해야 돼요. 급부를 완료해야 되는 거죠. 1억을 어떻게 돼? 1억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교부를 해야, 1억을 교부를 해야 되는 거, 바로 그게 요물계약이다. 그래서 이 매매계약서 안에는 두 건의 계약을 한 겁니다. 매매계약 하나, 계약금 계약 하나, 두 개를. 다만 종이가 한 장이야. 종이가 한 장일 뿐이다. 구별합니다. 두 개 계약이다. 오케이. 그리고 우리 민법은요, 565조에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계약금을 이렇게 교부하면, 계약금을 매수자가 교부를 했다, 1억을. 그죠? 그러면 일방이 뭐 할 때까지요? 이행착수 전까지. 여기서 이행착수 전이라는 말을 주목하시면 돼요. 이행착수 전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옮기면 중도금 지급 전까지. 중도금을 뭐 하기 전? 지급하기 전까지요. 이 뜻입니다. 중도금 넣기 전에, 중도금을 넣기 전까지 교부자는요. 교부자는 누구죠? 매수자죠. 매수자는 포기하고요. 이 계약금 포기하면 돼. 포기. 나 이거 포기한다. 1억. 수령자는요. 수령자는 몇 배를요? 2배죠. 2배를 상환하고 이 계약을, 매매계약을 파기할 수 있어요. 이를 계약금 해제라고 한다. 계약금 해제. 민법 565조가 적어놓고 있습니다. 계약금 해제. 언제까지? 중도금 지급 전까지. 첫째. 중도금 들어오기 전이야. 중도금 들어오면 안 돼. 중도금 들어오면 못하는 거야. 이건 언제까지만? 중도금 넣기 전까지만 할 수 있는 거야. 전제조건. 어떤 방법으로? 교부자는요. 교부자는 어떻게 하면 돼? 포기하면 돼요. 왜 포기해? 계약을 해놓고 계약금 1억을 왜 포기하는 거예요? 집값이 10억에 계약했는데 집값이 10억에서 7억으로 수직 낙하했어. 그럼 누가요? 매수자가 포기하죠. 매수자가. 이거 사자마자 3억이 까이죠. 차라리 1억을 던지는 게 낫죠. 그때 하는 게 계약금 해제. 계약금 해제는 중도금 지급 전까지다. 중도금 들어오기 전까지다. 그럼 매도자는 이 매도자는 왜 해제를 할까요? 집값이 10억에 계약을 했는데 집값이 15억으로 점프했어. 15억으로 점프. 15억이야.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나죠? 예, 계약금 2배요. 계약금 2배 던지면 돼. 2배. 2배 던지고 파기하면 되죠. 2배를. 오케이. 그래서 서로 해지할 수 있는 칼자루가 서로 있는 거죠. 그럼 매수인이 포기하려면 얼마를요? 1억을 포기하면 돼. 1억을. 그죠? 1억을. 매도인은 2배니까 얼마죠? 2억이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매도인이요. 이 매수인한테 받은 돈이 1억이죠. 받은 돈이 1억. 거기에 2배니까 얼마? 2억이죠. 그러면 자기 매도인이 받은 거 1억에다 자기가 얼마 토해내면 되죠? 1억을 토해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인이 까이는 돈이 얼마죠? 1억이죠. 똑같은 1억이야. 요 1억은 받은 돈이고 자기가 내놓을 거는 1억이죠. 그러면 매수인이 이 계약금 포기하고 해지하려면 똑같이 1억이고 얘도 1억을 날리면 되는 거고요. 매도인도 얼마를요? 1억을 날리는 조건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계약금을 우리는 뭐라고도 부르냐? 해약금이라고 한다. 해약금. 이 매매 계약을 뭐 하기 위해서? 해약을 위해서 까이는 돈. 그래서 이 계약금을 해약금이라고 한다. 해약금. 야, 내가 이 계약 깨려면 1억을 까이면 돼. 그게 바로 해약금이다. 해약금. 그래서 이 계약금 해제를 뭐라고도 표현합니다. 해약금이라고. 아니, 왜 해약금이에요? 해약을 위해서, 이 계약을 해약을 위해서 까이는 돈, 그게 1억이죠. 얘도 1억, 얘도 1억이야. 그 돈이 바로 해약금. 언제까지? 중도금 지급 전까지다. 그래서 계약금 해제라고 하는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보는 형태 해제, 이 개념을 우리가 지금 보셨습니다. 그럼 만약에요, 계약금을 안 걸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계약금을 걸은 걸 말씀드렸죠. 그럼 계약금을 어떻게 하면? 안 걸면요. 이런 경우 있거든. 이런 경우. 유튜버에 양팡이라고 하는 유명한 유튜버가 있습니다. 그죠? 그분이 어머님하고 빌라를, 저 아파트를 매매 계약을 했어요. 이렇게 10억에. 그리고 계약금은 어머님이 안 걸었어. 중개 보조원이 어떻게 한 거냐면, 어머님이 막, 이 어머님이요. 양팡씨 어머님이 와서 모친이
모친이 와서 계약을 하는데 어머님이 살까 말까 망설였죠. 그랬더니 중개보조원이 꼬드겼죠. 뭐라고요? 어머님 망설이니까 이 어머님한테 와서 뭐라고요? 어머님 오늘 그냥 가시고 이 계약서에, 이 매매계약서에 사인만 하시고요. 매매계약서에 사인만 하시고 계약금은 언제요? 내일 입금하세요. 내일. 오늘 입금 안 해도 되고요. 내일 입금하셔요. 계약금 1억은. 계약금은 언제요? 내일 입금하세요. 내일.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흘러갔어요. 이렇게요. 그럼 뭐가요? 계약금이 지급이 안 된 거죠. 계약금은 교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교부를 안 했죠. 약속만 했죠. 내일 드릴게요. 그러고 약속만 했어요. 약속만. 계약금은 안 넣은 거죠. 아직 안 넣은 거지. 약속만 하고 안 들어왔죠. 이런 형태면 어떻게 될까? 이런 형태. 약속 내일 드릴게요. 계약금 1억을. 내일 주세요. 어머님. 어머님 지금 안 드려도 되고 오늘은 여기다 사인만 하시고 어머님. 그리고 돈은 내일 드리세요. 내일 입금하세요. 1억을. 이러고 집에 왔다고 매수인이. 양팡이 모친께서 와가지고 무슨 일이? 아파트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시가 10억이 아니라 이게 내가 10억에 계약을 쳤는데 지금 보니까 얼마야 이게? 7억이면 되는 거네. 7억이면. 7억에서 6억 5천이면 되는 거지. 이분이 어쨌을까요? 어머님이. 전화를 했죠. 뭐라고요? 나 계약 뭐 한다고? 안 한다고. 파기한다고. 파기할 거예요. 없는 걸로 해주세요. 라고 했다는 거죠. 이게 가능할까요? 계약금을 안 걸면. 계약금을 안 걸면 이 계약을 없던 걸로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일반 상식과 정반대입니다. 우리 일반 상식으로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계약금을 안 걸면 이렇게. 계약금을 안 걸면 어떻게 해요? 매우 경시를 해요. 아주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해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왜? 계약금도 안 쳤는데 뭐. 계약금도 안 쳤는데 뭐. 라고 어떻게 해요? 아주 경시를 하고 무시해버리죠. 그죠? 근데 법은 거꾸로 해요. 이렇게 계약금을 넣은 거하고요. 계약금을 넣은 거하고 이것처럼 양팡 엄마처럼 이 모친 사건처럼 계약금을 안 넣은 거죠. 계약금 안 걸은 거죠. 약속만 하고. 예, 법은 이게 더 무서워요. 왜요? 소송이요. 어떻게 진행되니? 이 매도인이 이 매수인한테 연락을 한 거죠. 뭐라고요? 네 주장대로 이 계약 파기 못해. 왜? 너 파기 못하는 거야. 왜요? 우리 민법에 해제가 되려면 계약금을 교부해야 돼. 교부를 하고 계약금을 포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쪽은 어떻게 해서 교부를 안 했죠. 교부를 안 한 상태죠. 이거 1억을. 그죠? 1억 교부를 안 했죠. 그런 상태면 이 매수인이 이 계약을 해제를 못 합니다. 해제하는 조건은 계약금을 교부할 것. 계약금 1억을 어떻게 할 것? 전액을 어떻게 할 것? 교부할 것. 이게 전제 조건이다. 교부해놓고 그걸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도인 쪽에서 이 양팡 모친에게 소송을 한 거죠. 뭐라고요? 당신 뜻대로 해제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쪽 요구사항이 뭐냐면 매수자 당신은 계약금 1억을 넣어라. 1억을 넣고 어떻게 해라? 1억을 넣고 포기해라. 1억을 넣고 포기해. 그래야 해제가 되는 거지. 아니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 아파트를 통째로 다 이전해 가라 이거죠. 잔금 다 넣고. 잔금 10억을 다 넣고 아파트를 통으로 다 가져가라 이거죠.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계약금을 안 치면, 계약금을 교부 안 하면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어떻게 하는 거다? 1억을 어떻게 하고? 교부하고 입금하고요. 1억을 매도인에게 입금하고 어떻게 해라? 포기해라. 계약금 1억을 포기해라. 이거 봐, 이거 1번. 두 번째는 어떻게 해라? 10억을 다 주고요. 10억을 다 입금하고 아파트를 이전해 가라. 10억 다 줘. 10억을 지불하고 어떻게 해라? 아파트를 이전 등기해라. 소유권 이전해 가라. 이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해라 라고 이쪽에서 소송을 한 거죠. 이쪽의 주장은 뭔데요? 해제하겠다는 거죠. 계약금 손해 하나도 안 보고, 나 계약금 하나도 손해 안 보고 해제하겠다는 거죠. 안 됩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전혀 안 되는 카드다. 그래서 매매 계약을 할 때 이렇게 계약금을 걸은 거하고요, 계약금을 안 건 거하고 따진 게 되면 어떤 게 더 무섭냐? 계약금 안 걸은 거. 이게 더 무서워요. 무섭고 이게 계약의 구속력이 더 세고 강한 거야. 왜요? 해제를 못 합니다. 근데 계약금을 걸면 뭐 할 수 있어요? 포기하고. 계약금을 뭐 하고? 포기하고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할 길이 있는 거죠. 얘는 해제 길이 없어요. 해제를 못합니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1억을 걸어야 돼. 1억을. 그러니 계약금을 걸은 거하고 안 걸은 거하고를 비교하면 얻은 게 더 무섭다? 안 걸은 거. 계약금 안 걸은 게 더 무섭다는 거죠. 얘는 걸면 포기하고 나가버리면 돼요. 포기하고. 걸은 거, 안 걸은 거 계약금을. 그죠? 법은 완전 다르게 규율하고 있다는 거죠. 저도 집사람하고 이렇게 논쟁을 할 때요. 집사람이 말을 안 할 때가 더 무서워요. 말 안 할 때. 무서워, 더 무서워. 말하는 게 차라리 좋아. 그죠? 계약금 해제에 대해서 565주가, 우리 민법 565주가 어떻게 규정하고 있고 그게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 쓰임새까지 짚어보셨습니다. 조문 한 번 더 보시면 계약금을 교부한 경우 일방이 뭐 할 때까지요? 이행착수 전까지, 즉 중도금 지급 전까지요. 교부자는 계약금을 뭐하고 포기하고 수령자는 몇 배를? 2배를 상환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계약금 해제 또는 뭐라고 그래요? 해약금이라고 한다. 해약금. 오케이. 민법 565조가 말하는 해약금에 대한 논의였습니다.